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30대를 거치고 있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며 세상의 모든 병을 치료하고 싶은 의사이기도 하고 자존감이 아주 높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나를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나를 줄줄이 적어봤는데 이것도 참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제가 여기를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왔냐고요? 바로 제가 겪은 상황을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저의 삶을 깎아먹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친한 친구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일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어서 친한 동료인 정신과 의사 친구가 저에게 익명으로 된 공간에 한번 쏙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아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고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그를 끼적이게 되었어요. 제가 일본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기에 단어 선택이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온 만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 저의 아주 황당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처에 쉼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제1교포예요. 한마디로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 거죠. 부모님 두 분 모두 한국 분이시고 신과 외가 조부모님도 모두 한국 분이십니다. 일찌감치, 그러니까 한일고교 정상화 이전에 일본에 거주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제1교포가 되어서 일본 국적을 가지신 한국인으로 살아오고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조부모님도 부모님도 배우자는 꼭 한국 사람이어야 한다는 철칙이 있으셨어요. 저에게도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일본인 친구들이랑 어울려 지냈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가풍도 한국과 다름없고 먹는 음식과 행동, 말투 모두 한국 사람과 다를 바 없었기에 커가면서 점점 일본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 다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내의 혐한 감정에 맞서 싸우기도 했고요.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긴 했지만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서 저를 이지매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감정은 반반이나 다름없었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지매를 당하는 거라며 오히려 제 전투 의지를 불태우게 되고 한국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오히려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제 편을 들어주셔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은 적어지게 되었고 나름의 생활에도 적응이 잘 되었어요. 제가 처음 흰 가운을 입고 출근을 한 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아무튼 시간이 더 흘러 제가 일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응급 환자가 도착을 했는데 맹장인 것 같다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고 여행을 온 여행객에다가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아니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이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수술 전에 안내도 할 수 없고 수술 동의서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의외로 이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까다로운 일이고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눈앞에 환자가 위험에 처해도 의료진들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을 알고 동료가 급하게 제가 불러온다. 응급실에 가서 수술 동의서와 안내사항을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환자분은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겨우겨우 동의서에 사인을 한 뒤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무사히 맹장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맹장을 제거한 이후에 방귀가 터지지 않으면 퇴원을 할 수 없었기에 제가 옆에서 전담을 보며 약 처방과 진료를 받아야 했어요. 물론 즐거웠어요. 한국인 친구가 생긴 기분이라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주 여행을 다녀와서 좋은 장소들도 추천을 받기도 했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알차게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어요. 수술이 다 끝나고 환자분의 여행 일정이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길어졌기 때문에 퇴원과 동시에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아쉬워 하더라고요. 일본에도 참 좋은 장소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오면 같이 관광을 다니자고 약속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낯선 곳에서 힘들었는데 제 덕분에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다고 고맙다며 선물과 연락처를 주고 갔어요. 부담 갖지 말고 연락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한국에 가면 꼭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도 한국에 오면 대접을 하고 싶다고 놀러 오라고 해서 그 뒤로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만 가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뭘 샀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보고 싶은 감정도 생기고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보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었기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했고 당장 만나자는 그분의 말에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약속 장소에 나가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면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그분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줬어요. 경복궁도 보여주고 곳곳에 숨은 명소들을 데려가 주었는데 저는 북악산인가 그 위에 그렇게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있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놀러간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에 돌아와서도 매일 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며 잠들기를 반복하다 장거리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앞으로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같은 집에서 잠을 자고 눈을 뜨자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저에게 하셨던 말이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피해는 한국이 흐르고 있다였다. 강조를 하셨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이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게 목표처럼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프로포즈를 받았으니 당연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국적은 일본이지만 한국 사람이라면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이 꽤 마음에 드셨는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제 남자친구에게 시작부터 호감을 갖고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둘이 결혼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누긴 했지만요.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모여 상견례를 해야 하는데 일본과 한국에 있으니 두 집 중 한 집이 양보를 해야지만 상견례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저와 예비 신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며칠간 나누게 되었고 결론이 좀처럼 나지 않아 꽤 많이 답답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한 걸음 양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한국에서 상견례를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고 여쭤보았고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좋다고 해주셨어요. 사실 집안과 집안끼리 인연을 맺게 되는 거긴 하지만 서로 우리 자식이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희 부모님께서 자존심을 조금 세워 일본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우기실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흔쾌히 좋다고 해주셔서요.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제가 예비 신랑에게 한국에 가자고 한국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좋아할 줄 알았던 예비 신랑이 반응이 살짝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고 그냥 오지 말라고 준비를 다 한 뒤에 오라는 식으로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양가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고 서로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준비를 해야지 일단 준비를 해놓고 만나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혹시라도 준비를 다 맞춰놨다가 양가에서 마음을 틀어 밤대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수습을 하란 말입니까? 거기다가 저와 예비 신랑은 결혼식 손님 문제로도 골머리를 썩게 되었어요. 평생을 한국에서 산 신랑과 평생을 일본에서 산 신부니까요. 각자의 손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100명은 훨씬 넘어갈 텐데 비행기를 빌려서 오갈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조율을 한 게 결혼식을 2번 하자는 것이었어요. 일본에서 1번 하고 한국에서 1번 하고 그게 비행기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따로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한국과 일본에서 여행을 다니는 걸로 신혼여행을 대신하기로 정하기까지 했는데 상견례에 대한 말이 없으니 미칠 지경이었죠. 거기다가 한국 결혼식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 일본 결혼식을 알아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는 서로 상의하고 맞춰 나가고 싶었는데 일방적으로 알아서 준비하자는 식으로 나오니까 솔직히 의욕이 조금 사라지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은근히 상견례 날짜가 언제인지 궁금하다. 하루빨리 시댁 식구들을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를 보채셨고 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례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준비하는데 막힘이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차마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서는 예비 신랑에게 통보를 하듯이 한국에 가겠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저를 말리면서 지금은 시부모가 해외여행을 가셔서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갔다면서 한국에 오지 말라고 말리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나요?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뒤로도 집안에 일이 생겨서 당장 상견례를 못할 것 같다. 시어머니가 아프다 하면서 찰필 미루기만 했어요. 저는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비 신랑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상견례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태평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결혼이라는 문화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상견례를 진행하는지 잘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말을 하셨어요. 예비 신랑의 뜨뜨미지근함을 견디지 못했던 저는 결국 칼을 들었으며 무라도 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다짜고짜 한국행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일방적으로 예비 신랑을 불러냈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잘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부모님을 보여줄 생각은 없더라고요. 저는 속안에 담아두었던 말을 예비 신랑에게 결국 퍼붓고 말았어요. 혹시 저와 결혼을 하는 걸 시부모님이 반대하시냐고 물어보고 말았죠.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를 하기만 해서는 우리 결혼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니겠냐고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글쎄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래서 숨길 게 따로 했지?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라서 숨기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비 신랑이 하는 말이 일본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말을 하면 반대를 심하게 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가 일본을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요. 혐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일본 물건 불매운동까지 하셨다는데요. 그러면서 예비 신랑은 제 손을 꾹 잡고 결혼 전까지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을 할 테니까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만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예비 신랑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고 평생 함께할 생각을 했기에 결국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한다는 약속을 하자
어렵게 시부모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고 처음으로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시부는 없고 시어머니만 덜렁 있는 것부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결정권은 양가 어머님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도 비밀이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비밀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해서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몇 살인지, 저와 예비 신랑이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 하셨던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물론 저도 솔직하게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일본에 산다는 게 불가피하게 밝혀졌기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실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제가 실수를 할까 걱정이 되었는지 나서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이는 동갑이고 여행하다가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여행하다 만난 거냐고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만났구나 하시는데 졸지에 저는 일본에서 제주도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같은 섬이라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요즘은 인터넷만 치면 어디 병원에서 무슨 의사가 어디 과에서 뭘 하는지 다 나오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 대학병원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차마 의사라고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대충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제가 뭘 하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지 대충만 대답을 했어요. 해도 그렇구나 하시면서 넘어가시고 예비 신랑에 대한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엄청 똑똑했다로 시작된 사랑은 대학, 군대를 거쳐 직장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계속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저도 엄청 똑똑했거든요. 공부 잘했죠? 저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고 의대를 졸업했는데 남편보다 똑똑하면 더 똑똑했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저도 공부 잘했어요. 했는데 시어머니가 어디 대학에 나왔냐고 순간 물어보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슬쩍 예비 신랑 눈치를 봤는데 예비 신랑이 눈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학교 이름을 말해도 되나 하는 순간 예비 신랑이 선수를 치더니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대화가 안 나왔어 하는 게 아니겠죠?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예비 신랑을 쳐다봤는데 저에게 눈짓으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이더라고요. 아니, 대학을 안 나왔다고. 아, 요즘 시대에 대학을 안 나온 애들도 있니?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대학을 안 나와. 그러면서 무슨 머리가 좋았대. 나 혹시 제주도에는 대학이 없나? 제가 어쩌다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 행세를 해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대학이 왜 없겠어요? 일본에서 자고 나란저도 다 아는데 한국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 그런 거 하나 모를 리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그냥 건수 하나 잡았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따로 대꾸 없이 그냥 웃어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정색을 하고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짝꿍으로 삼킨 조금 부족한 것 같네. 요즘 여자들도 전문성이 있는 일을 많이 하니까 대학을 다들 나오던데. 그럼 직장은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혹시 그저 그런 중소기업 같은 그런 취급도 못 받는 그런 곳에 다니면서 회사 다닌다고 하는 건 아니지. 솔직히 예비 신랑이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 저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반박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거짓말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 거짓말을 멈출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예비 신랑에 비해 아주 한참 모자란 사람이지만 예비 신랑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딱 한 번 눈 감아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하고 싶어 떨떠름했지만 예비 신랑이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에 그냥 넘어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당연히 예비 신랑은 그 이후에 저희 집에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일본까지 와서 2박 3일만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구경도 좀 하고 놀다가 가는 줄 알았는데 주말에 짧게 와서 왜 그런 건가 했더니 시부모님은 예비 신랑이 제주도에 간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다는 거 이제는 말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면서 저에게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이런 부분까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무튼 예비 신랑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혼수와 예물에 관한 이야기도 잘 나누고 결혼식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원했던 상견례를 드디어 한 달 뒤에 하기로 약속까지 잡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바람에 제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주도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인데 왜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혹시 일본에 거주를 하게 될까 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살짝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일본이 아니라 제주도라고 말을 실수로 하는 바람에 아직 정정도 제대로 못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깨림칙해 했지만 단지 말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받아들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마음에 찝찝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냥 눈을 감아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거겠죠. 한 달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순탄하게 흘러간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제 전화기에서 하루 종일 불이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제가 결혼에 대해서 몇 번이나 고민을 하게 될 정도로 꽤 자잘한 사건이 많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의사니까 되게 한가한 것 같아 보이면서도 세상 모든 환자를 다 진료 보내신 분처럼 시간을 쪼개서 움직여야 하기도 했거든요.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수술도 있고 수술 후 처치도 해야 하며 경과를 확인해야 했죠. 어쨌든 신발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오더군요. 제가 일중이니 나중에 전화해달라고 말해도 얼마나 바쁘겠냐며 전화를 받으라고 성화를 했어요. 거기다가 말끝마다 대학도 못 나와서 작은 구멍가게 다니면서 그런 말들로 저를 무시하는 것이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시어머니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생각했어요.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나지 않았어요. 상상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황당한 혼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혼수 준비를 따로 해야 한다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지난해에 친구의 아들이 결혼했을 때 며느리가 무슨 밍크코트를 선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금가락지와 진주 세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진주를 싫어해서 금목걸이를 선호하는데 예단비가 얼마나 들어야 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저런 법석을 늘어놓으며 고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 그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분명한데 돈이라도 써서 막아야지. 저는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이 해일처럼 밀려왔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리는 날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결정했기에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미루고 미뤘던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뵙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랑 그렇게 하루 종일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지내면서도 시아버지와 대화를 한마디 나눠본 적, 얼굴을 본 적도 없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서 그런지 어색한 공기가 흐르긴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해야 할 말이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삐걱거림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가 일본과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도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말이 다 끝난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저희는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 식장도 다 알아보고 손님 구성까지 다 끝내고 결혼식 식순에 대해서 가족끼리 상의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한마디로 예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고 오늘 상견례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뒤 계약금을 바로 보내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의견과는 조금 틀어지는 듯 했어요.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손님들 다 모시고 서울에 오려면 힘들겠어요. 멀다고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에서 한탕 땡기셔야 할 텐데. 원래 결혼식하고 돌잔치가 가장 돈 모으기 쉬운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기엔 무리가 있어서 양보해 주신 거 감사해요. 그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저는 이해가 가자 하네요. 사부인 저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혼식을 2번 올리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저는 예비사위의 말대로 결혼식을 2번 하기로 해서 이미 식장이며 들었으며 전부 알아봤는 거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저 한 번, 예비 신랑의 얼굴 한 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니 황당하다는 듯이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냐고. 서울에서 한 번, 제주도에서 한 번 결혼식을 2번 하겠다는 거냐면서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냐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비 신랑이 변명이랍시고 내뱉은 말이 결혼식에 올 손님들이 전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면서 결혼식 2번 하는 게 낫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굳이 결혼식을 2번이나 하냐고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더 이상은 못 참으시겠는지 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제주도가 아니라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번, 일본에서 한 번 결혼식으로 올리기로 이미 다 말이 끝났는데요. 뭐라고요? 일본인이라니요. 제주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는 제 교포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일본에서 자리를 잡으셔서 저희도 일본에서 만나 결혼했고 딸도 일본에서 나와 키웠고요. 하지만 저희 뿌리가 한국이라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같이 써서 발음이 좋습니다. 아니요, 한국말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럼 일본 사람이냐고요? 제가 묻는 말에 나 똑바로 대답하세요. 뿌리는 한국이지만 국적을 엄연히 따지면 일본이 맞지요. 그게 근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사부인 어머 정말 너무나도 황당해서 제가 말문이 턱턱 막히네요. 이런 걸로 저희를 속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라니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화를 씩씩 내면서 저희 가족을 있는 힘껏 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눈빛에서 정말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데 그런 적대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참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그 정도의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음이 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졸아붙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비 신랑도 아이언 실색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도대체 수습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바짝 졸아있는 꼴이 영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처럼 한평생 조국을 그리워하며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으로 자라왔습니다. 일본 생활이나 한국 생활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남편도 일본에 들어오면 적응 잘하고 살 거예요. 아니, 이건 또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지금 우리 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겠다는 소리야. 어디 구조를 마땅한 직장도 없이 사는 애가 누구 아들을 고생시키려고. 아니 사부인, 저희 아이가 무슨 고졸이라고 됐어요? 변명 같은 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네요. 머리 아프니까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애초에 일본 사람이라고 말을 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일도 없이 반대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어우 소름 돋아. 정말 다들 뭐해 일어나지 않고 이 결혼 절대 반대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제대로 공부했던 애고 의사까지 된 애라고 말을 내뱉기도 전에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 또한 혀만 끌끌 차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요. 예비 신랑이 나서서 수습을 해주길 바랬지만 해명은커녕 지네 부모님 챙긴다고 쏠랑 그 뒤를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졸지에 저희 부모님과 저랑만 상견례가 이루어지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멍하니 있었죠. 몇 분 동안 온 가족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께서 저에게 결심이라도 한 듯 그러시더라고요. 이 결혼을 꼭 해야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편협한 시선을 가진 집안이랑은 사돈에 맺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득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할 거라고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시어머니가 분노에 가득 차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에 황당하기도 했고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싶지 않았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결혼을 접어야겠다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거기다가 시부모와 함께 자리를 나선 예비 신랑에게서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조차 도착하지 않았고요. 물론 본인도 나름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타지에 낙우된 건 저희 가족인데 당연히 저희 가족부터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비 신랑이 말도 안 되는 행동 또한 제가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고요. 생각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더 볼 것도 없고 진행할 일도 없으니 저에게 정리를 잘하고 뒤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일본으로 먼저 떠나셨어요. 관광을 다닐 의존까지 다 짜서 한국에 온 것이었는데 기분이 꽤나 상하셨던 건지 호텔에도 위약금을 물어가며 취소를 하시고는 일본으로 가버리셨죠. 저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 혼자 앉아 고민을 한 끝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결혼식은 하지 말자 타운하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에서도 파혼을 시킬 생각이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니까 당당하게 갔어요. 어차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 저도 어제 당한 수모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의지를 불태웠어요. 제가 시댁에 찾아가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눈알을 뒤집고 삿대질을 하면서 다짜고짜 막말을 뱉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파혼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고 말았죠. 이 같은 기집애 나라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감히 우리 아들까지 등쳐먹고 족발이로 만들려고 들어. 너와 같은 기집애는 천벌받아야 마땅한 거야 알아. 내가 한국말 잘하는 일본인에게 깜빡 속아서 아주 미친 짓을 할 뻔했지.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는데 내 감이 아직 죽지 않았지. 내가 이런 순진한 얼굴에 깜빡 속아 버릴 뻔했지. 뭐야, 이 소름 돋는 기집애.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나라를 팔아먹었나요? 저희는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일본 사람들의 모욕하시면 큰일 나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인종차별도 아니고 지역차별을 하세요. 시끄러 아주 하나하나 많이 대답하는 꼬라지가 일본 앞잡이 놈들과 다를 게 없어. 쪽발이인 줄도 모르고 모양 빠지게 코졸이라고 해도 우리 며느리 하고 받아주려고 했지 뭐야. 아주 사람 뒤통수 치는 데는 이 가격이 있는 놈들이라니까. 제가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바람에 얼굴까지 빨갛게 달아올라서 정말 수치심까지 느끼고 있는 와중인데도 예비 신랑은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어차피 파혼할 거고 2번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안 봐도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들이받고 싶어졌고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침을 튀기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지금 한 모든 말이 제일 교포들은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다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딴 섬에 정착해서 외롭게 자기들의 일터를 일불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제가 뭐 제1교포의 대표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이야기들을 모두 콧방귀 끼면서 듣던 시어머니는 이딴 변명이나 듣자고 부른 게 아니라면서 자기가 너무 분해서 저에게 쏟아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일본 놈들만 보면 화가 난다면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한 바가지 포와서는 저에게 냅다 쏟아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콧구멍까지 들어온 물을 피할 수 없이 죄다 들이맞아야 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가방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물도 차가운 물로 퍼는지 너무 놀라고 말았죠. 이런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해놨는데도 아우네 속이 안 풀린다. 아주 일본 것들만 보면 치가 떨려. 내가 왜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줄 알아? 그 놈들은 죄다 염치가 없거든. 말끝마다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을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일본을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것들은 다 속이 시커먼 인간들이라면서 분이 안 풀렸는지 저에게 김장을 할 때 쓰는 굵은 소금까지 집어던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굵은 소금이 젖은 몸에 다 달라붙는데 나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열이 받아서 떨어진 가방을 주워다가 시어머니에게 냅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도 둔탁한 소리를 내며 몸에 맞고 떨어진 가방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주 예의도 없고 허름도 공격할 줄 모르고 내가 우리 아들까지 일본 것들에게 빼앗길 줄 알아. 응.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덤벼내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면서 뺏기긴 뭘 뺏기냐고 소리를 지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침을 막 팍팍 튀기면서 내 아버지가 일본년이랑 바람이 나서 집 나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글쎄 시아버지가 일본 여자랑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내팽개치고 두 집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분해서 일본 불매운동을 시작한 거였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지? 네, 상견례 날에도 시어머니가 사정사정을 해서 시아버지가 얼굴만 비추고 사라진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뺨은 그쪽에서 맞고 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건지 화가 났죠. 고작 그런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저를 미워했다는 게 파혼을 하기로 한 결정에 후회가 남지 않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맞은 게 억울했는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가방을 던지려고 제 가방을 주워 들었는데 가방 사이에 제 의사증 목걸이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시모는 이건 또 뭐냐면서 확 잡아 뺐는데 일본어로 써 있긴 했지만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마크가 새겨진 증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이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제 면허증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알아주는 병원 의사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 찾아온 이 일을 만나게 된 거고요.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지. 의사라고 내가 아니고졸이라더니 의사가 무슨 소리냐? 이 요즘은 거절도 의사 아니야? 제가 고졸이겠어요? 고졸 아니고요. 국내 대학이랑 굳이 비교해서 따지면 서울대보다 좋다는 대학 의대 출신이고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동공이 막 흔들리더니 저한테 의사라고 돈 많냐 하면서 계속 의사 타령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의사 맞다고 제주도 고졸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서 떨어진 것들을 주섬주섬 주었습니다. 왜요? 의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쪽팔리고 뭐고 하나도 신경 안 쓰이세요. 지금 아줌마 아들이 중소기업 대리라고 했었죠. 저는 이미 진즉부터 자리 잘 잡은 의사인데 버는 돈만 해도 3-4배는 차이 날걸요. 아줌마, 이제 와서 욕심나세요. 아줌마가 대꾸했습니다. 예, 너는 시애미한테 무슨 아줌마라고 그러니? 내가 있잖아. 솔직히
일본 것들은 쳐다도 안 본다 하지만 애초부터 너는 마음에 들었었어. 그러니 고졸이라고 해도 내가 오케이 한 거 아니겠냐? 이제 어서 그러셔봤자 저는 이미 마음 뗐네요. 물세례에 소금 세례 받고 결혼하겠다는 미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물에 소금을 퍼붓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는 저에게 누그러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일본 것들은 다 망해야 마땅하다더니 의사인 일본인 며느리는 다른가 보죠. 자기는 못히고 금가락지고 다 필요 없다면서 아들이 일본에 취직하면 되지 않겠냐고 결혼하라대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마음이었으면 왜 불매운동을 하고 난리인 건지. 제가 의사라고 하니까 태도 전환이 바로 되는데 소름이 끼쳐서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도 당했으면 됐지? 저 속물들에게 또 당할 일이 있겠어요? 당연히 피해야죠. 결혼 안 하겠다고 어차피 식장이고 뭐고 위약금만 내면 되는 건데 각자 알아서 처리하자고. 저는 결혼 안 하겠다고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대충 갈무리하고 시댁을 나오는데 예비 신랑이 황급하게 뒤따라 나오면서 바울이 애들 장난이냐고 하더라고요. 애들 장난은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똑똑히 생각해보라고 하고는 대충 공항에서 옷만 갈아했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에게 매달리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던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은 일본까지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소금세례 물세를 받은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쪽발이는 서러워서 고귀하신 한국 분들이랑은 말도 섞을 수 없다고 당장 꺼지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둘 다 잘못했다고 의사인 줄 몰라봤다고 빌었지만 개뿔. 저희 귀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일본 경찰이 얼마나 철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것 같길래 신고 한번 당해보겠냐고 하니까 슬그머니 또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와서 빌고 우리 집 골목길 앞에서도 지키고서 있고 하길래 결국엔 경찰에 매번 신고를 넣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신고가 누적이 되자 경찰이 강제 추방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실무가 될 뻔한 그 여자와 예비 신랑이었던 교인과는 저희를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의사가 무슨 나라보다 중요한 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원저에게 나라라도 팔기세로 빌던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 남자 아버지의 바람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혐오를 저에게 다 쏟아붓더니 이렇게 쉽게 항복할 거면 애초에 그러질 말았어야죠. 저는 파혼을 한 이후에 한국 남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본에서 여전히 일술에 힘쓰면서 제 할 일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한국 남자를 만나길 희망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꼭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할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요. 이런 일을 2번은 없으리란 보장도 없어서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네요. 제가 파혼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제 심정에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2번 다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제 인생에 없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툰 글솜씨였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